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복귀 첫날 컨디션 어떠신가요? 저희는 쉬는 날 없이 올해 분야별 트렌드와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렸는데 가장 눈에 띈 건 널뛰기 하는 미국 증시였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빅테크들이 호실적으로 주가가 제법 올랐거든요. 연휴 중에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작년 4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30%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서 나온 테슬라의 영업실적은 무려 354% 급증. 애플도 분기 최고 실적을 냈는데 증시 전문가들은 실적 장세에서 옥석을 가려야 살아남는 때라고 하더군요. 근데 누가 속일까요? 올해도 경제발전소가 알려드릴게요. 2월 3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 1월 증시를 총 결산해보니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게임업체라고 하네요. 코로나19 시대의 수혜주라고 하더니 분위기가 달라진 걸까요? 또 새해 대출 수요가 좀 몰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1월에는 대출 잔액이 줄었다고 합니다. 빚을 덜 내도 되는 상황이 된 걸까요? 아니면 투자할 데가 없었던 걸까요? 대선 앞두고 대선 테마주 종목으로 시세 조종한 세력이 적발됐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는 연휴였지만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고 미국이 해당 지역에 증파하겠다, 병력을 늘리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연세대학교 봉영식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증시 시간에는 설 연휴 동안 롤러코스터 탔던 우리 미국 증시 정리해드리고요. 우리 장도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박연미의 경제픽.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아마 가장 큰 화두는 그래서 더 오를 거냐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장이 연출되겠느냐 이 부분일 텐데 의견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해볼게요. 실수요자들 다 들어오세요. 경제탐사 시간에는 국내에 사는 외국인들의 건강보험료 낸 돈보다 혜택을 덜 받는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얹혀서 간다 이런 정서가 좀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팩트가 뭔지 경제탐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샵 0951로 방송 중에 문자 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앱으로도 문자 받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들어서 47개 나라 증시 시가총액이 7%나 줄었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디쯤에 있나요? 예, 일단 이렇게 감소를 크게 한 것은 미국의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세계 증시 시가총액은 113조 1,500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지난해 12월 31일과 비교하면 무려 6.9%나 줄었습니다. 세계 증시 시총은 코로나 발생 이후에 2020년 3월 19일 62조 2,600억 달러로 저점을 찍었고요. 지난해 12월에는 저점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해 왔는데 새해 들어 다시 감소세를 보인 겁니다. 올해 시가총액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나라는 러시아로 16.1% 감소했고요. 스웨덴이 15% 감소, 덴마크가 14% 감소, 그리고 네덜란드가 13% 감소해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10.1% 감소해서 이 47개국 중에서 5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시총에는 지난달 27일에 상장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하고 보셔야 합니다. 네, 새해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걱정하는 분들 많았는데 종목별로 보면 게임 업체가 제일 많이 타격을 받았다고요? 네,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코스피 주가 하락률 1위는 게임업체 크래프톤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46만 원에서 지난달 28일 27만 4,500원으로 한 달 동안 40.3%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의 1월 월간 하락률이 10.56%였으니까 이에 비춰봐도 상당히 부진한 성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크래프톤은 광주에서 대형 붕괴 사고를 냈던 HD 현대산업개발보다도 하락폭이
났고요. 지난해 11월 17일 고점 대비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출시한 신작 게임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낸 여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10일에 크래프톤 총 발행 주식의 31.66%에 해당하는 1,550만 주가 의무 보유에서 해제될 예정인데요. 보유예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면 수급 충격으로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출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대출 총량이 이제 다 마감됐습니다. 내년에 오세요 해서 은행에서 1월에 손님이 좀 몰리지 않을까 했는데 가계대출 잔액이 오히려 줄었다 이런 통계가 있네요. 예,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요. 708조 6천억 원으로 지난 연말 대비 4,2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대출 잔액도 지난 연말에 139조 6천억 원에서 지난달 138조 2천억 원으로 1조 4천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얼마 전 LG 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이벤트 때문에 그 청약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19일에 그 신용대출 잔액이 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때 146조 3천억 원까지 반짝 급증을 했었는데요. 이 청약 일정 이후에 대부분 상환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1조 1천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좀 변한 건 알겠는데 대출 수요 자체가 예상보다 좀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금융권에서는 최근 미국의 긴축 우려 등등의 요인으로 주식시장이 조정을 맞이하면서 비투 수요가 크게 줄었다. 이런 영향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은행권 신용대출과 주담대 금리가 각각 5%, 6%를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치솟으면서 대출 수요가 더욱 가라앉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잠재적인 수요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20년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던 주택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거든요. 임차인들은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그 전세 시세에 맞춰서 보증금을 또 올려줘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수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7월에는 DSR 3단계 규제 시행도 앞두고 있어서요. 이에 따른 가수요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테마주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대선 테마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시세 조종한 세력이 적발됐다고요? 네, 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대선 테마주와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19명을 적발해서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19명은요. 각 당 대선 후보자와 연관된 소위 대선 테마주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자 시세 조종으로 차익을 얻으려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한가에 근접한 테마주 종목들을 몇 가지를 골라서 상한가까지 끌어올리고 장 종료 직전까지 대량 상한가 잔량을 유지해서 상한가 굳히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장전에 그 상한가에 대량 매수호가를 제출을 해서 예상 체결가를 상한가로 형성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다만 실제 체결되기 전에 매수호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허수호가를 제출을 하면서 시가 형성된 직후에는 그 보유 물량을 전량 고가에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그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그 워낙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 급등을 반복을 하는데요. 이를 이용한 허위, 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많아서 증선위에서도 조치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선거가 다가올수록 실제로는 그동안의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그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연휴였지만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 유럽, 러시아 간의 긴장감은 상당히 고조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 긴장이 고조되면서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쪽이 전 세계 밀의 대략 70% 가까이를 생산한다고 하네요. 유럽에서는 거의 이쪽을 빵 공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요충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하게 될지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미국과 중국이 한동안 힘겨루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유럽 문제이기는 한데 미국이 전면에 나서서 러시아하고 미국이 싸우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그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뒤에 있다는 것이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주장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보고 괜히 서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되지 말아라. 나토 회원국이 돼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주권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된다. 왜 미국이 조종하는 대로 따라가냐. 그런 얘기를 이제 푸틴 대통령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 더 이상의 동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렇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공개적으로 이거 거절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이게 큰 고비는 넘겼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소니까 경제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큰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제 외교 장관 수준에서 서면 교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세 가지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예전 구소련 연방 국가들까지 이제 나토 동진, 나토 확장을 그만해라. 그리고 거기에 공격용 무기를 배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그 군사 인프라 구축을 1997년 이전으로 돌려라. 이 세 가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거기에 화답을 했어요. 그래서 폴란드와 루마니아 미사일 방어 기지에 공격용 무기가 없다. 타마호크 미사일이 없다는 것을 검증해라. 와서 확인하라. 이런 그 프로포저를 또 줬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구체적인 차원에서 서로의 이제 의견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사실은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가 열렸는데 원래는 뭐 이런 공개적인 회의라는 게 결국은 물밑 협상이 중요한 거기는 합니다만 여기에서 별 성과가 없어서 사실 걱정한 사람 많았거든요. 아니죠. 만나서 이렇게 서로 아시겠습니다. 유엔 같은 데서는 서로 얘기하면서 뒤에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국민한테. 그렇죠. 여기서는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협상은 말씀하신 대로 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랑 순대는 결과만 즐기고 만드는 과정은 보지 말라 그러거든요. 외교와 순대의 그런 최대 공약수가 있군요. 예. 그냥 제품만 즐기면 되지 그 과정은 보면 실망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블링컨 장관하고 예전에 러시아 장관이 만났을 때도 보면 그 표정, 그 뉘앙스 이런 게 참 좋지 않아서 이번에도 긴장감이 높았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설전은 아무튼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국민 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EU 국가들도 러시아 천연가스 배출량이 세계 2위고 또 EU 가스 공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갑자기 카타르를 설득해서 새로운 천연가스 제공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그 요동치는 유럽 시장, 그다음에 외환 시장을 조절할 수 있겠어요. 서로 잃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지지율이 2년차 지지율의 43% 밑이에요. 이거는 최근 70년 동안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 어려운 일을 해냈군요. 예, 그리고 네. 인플레이션은 6.8%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근 40년 동안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철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미국의 젊은이들을 다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병한다? 이거는 현실 가능성이 없죠. 11월 중간 선거를 이겨야죠.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자국 안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좀 리더들이 수세에 몰려 있으니 보라고 하는 액션이기는 하지만 이게 전면적으로 갈등이 될 상황은 한 곱이 지나갔다 이렇게 예, 이해해도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의 철학도 반영이 돼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세게 얘기하지만 사실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때 부통령이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갔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의 그 정부 인사들을 실망시켰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은 더 이상 냉전식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 보고 부패 청산을 하라. 나토 회원국이 되고 싶으면 나토 회원국
다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미국이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나토 확장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를 조지아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을 때 서방 국가들이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아가 아직 나토 회원국 자격이 없다 그랬거든요. 2008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한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 다운, 서방 협력국가 다운 모습을 갖추기 전에는 미국이 자국의 젊은이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리고 러시아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지난번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침공을 할 때는 사실상 미국이 그냥 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항공모함까지 출격을 하고 그래서 진짜 뭘 좀 해보려는 건가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이제 미국이 뭘 하겠다, 영국이 뭘 하겠다는 것은 고려하고 있다.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지.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전쟁 위험을 미국하고 몇몇 나토 회원국이 높이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상을 해봐라.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고 거기에 공격무치가 배치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느냐. 크리미아를 무력으로 다시 점령하려고 그러면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인데 왜 생각을 안 하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긴장 고조를 막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천연가스 때문에 사실 유럽에서 지난해부터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러시아하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서 혹한기 앞두고 러시아가 공급량을 극도로 줄이면서 천연가스 값이 급등했는데 앞으로 천연가스 시장은 그럼 우리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은 이제 사회자님도 피해를 보겠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네. 큰 고비는 넘겼다. 왜 러시아가 그 돈 되는 일을 안 하겠습니까? 이제 공급량을 늘리고 대신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profit 그거를 좀 줄이고 하는 게 낫죠.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긴장이 고조돼서 러시아는 돈 많이 벌었어요. 다른 원유 수출 국가랑 네. 같이. 지금 배럴당 $90 수준이죠. 기름값도 많이 올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가스가 난리가 나고 보니까 원유 가격이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도 순차적으로 좀 가라앉겠네요. 그렇죠. 이제 러시아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값이 급등하고 러시아산 원유 값이 급등해서 이미 이익을 봤어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은 이제 원유 시장에 대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서로 할 얘기 다 했고 이른바 구두 개입을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자국민에게 보낼 메시지도 다 보냈으니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들이 다 알아서 서류상으로 만드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요. 서류 만들 때 보면은 그 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담기고 그 우리가 뭐 레졸루션의 형태나 드래프트의 형태로 처음에 이제 나왔다 레졸루션이 될 텐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주 작은 글씨로 파인이라는 데 들어있잖아요. 그 첨부하는 글자에. 그런데 어떤 문항이 담길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우크라이나가 밀이 많이 나는 나라라서 이 나라는 자원이나 아니면 곡물 가격을 크게 건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2월 안에 좀 가라앉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나라가 한 나라라도 있으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거나 계속되겠지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미국도 그다음에 나토 회원국도 원하지 않아요. 나토 회원국도 미국이 뒤에서 밀고 우크라이나가 원한다 그래서 러시아와 직접 충돌한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아까 천연가스 얘기도 네. 하셨지만 그 지정학적인 것 고민도 크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원하는 나라가 러시아를 포함해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습 단계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장기화되지는 않고 조만간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까요? 첫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 가입 신청을 스스로 철회하고 대신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보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보장을 수사적으로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이 리얼보더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접견지대에서 군사훈련을 이제 축소화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러시아 정부에서도 가시적으로 성의를 보이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보다 한시름 놔도 되겠다 싶었던 게 사실 연휴에 보니까 주유소 늘 가던 곳들이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뭐 바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게 마련이어서 우리나라는 당초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하고 무역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1.5%, 수입이 2.8%고 우크라이나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0.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교역 때문에 걱정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출렁거리거나 외환 시장이 출렁거리는 것, 이것을 걱정하시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미국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2년 차인데 굉장히 정치적인 위기를 겪고 있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40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고 11월에 상원의원 34명 새로 선출하게 돼 있는데 이걸 그 자리를 잃게 된다면은 더 나은 재건이라고 그러죠. 빌백 베러. 그 경제 회복 정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럼 바이든 행정부는 2년차 이후에 3년차, 4년차 계속 레임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푸틴 대통령도 할 말을 했고 만약에 나토의 동진을 막을 수 있다면은 전략적인 목표는 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여기에서 체면을 구긴 사람이 없다. 없죠. 그러면 상황이 어느 틈인가 또 이 봄이 오면서 그냥 서로 네. 우리가 대승적으로 양보를 한다 이러고 네. 끝나면 되죠. 서로 모양새 좋게 마무리될 수 있겠다. 이 긍정적인 전망이어서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네요. 저희 당분간 마음 좀 놔도 되는 거예요, 교수님?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연휴 중에 나온 소식도 저희가 속보 전해드렸죠. 확진자 수 2만 명 넘었다는 말씀 드렸는데 연휴 중에 검사 건수가 확연히 줄었는데도 그 정도였거든요. 앞으로 방역수칙 지키는 것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건강 지키는 것 꼭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할 건데요. 5334님 문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긴 휴식 뒤 새로운 시작 모두 힘내자고요. 늘 듣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입니다. 저 엘살바도르에서 문자 태어나서 처음 받아봅니다. 여기에 계신 분하고 대화해보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진짜 고맙습니다. 산살바도르 기준 아침 6시 때라고 해주셨는데 새벽부터 저희 방송 들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자, 엘살바도르에 있는 개미와도 함께 듣는 경제발전소. 오늘 미래에셋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 설 연휴 기간에 뉴욕 증시는 굉장히 또 드라마틱한 그 장이 연출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설 연휴 기간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시는 연휴 기간 동안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와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3월 달에 50bp 이상 금리 인상을 반대한다고 언급한 이후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연준의 움직임 이후에 시장은 실적 발표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오늘도 상승 출발을 했었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이슈가 부각되며 하락 전환 등 증시 주변 여건은 차익 실현 욕구를 좀 높이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견고한 실적을 보인 기업들의 경우는 강세가 뚜렷했고요. 부진한 실적을 보인 기업은 약세를 보였음에도 그 상승세가
지속됐다는 점이 조금은 특징적인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지역 연은 총재들이 이제 이거 너무 매파적으로 가지 맙시다. 우리 금리 인상 천천히 합시다 등으로 시장을 좀 안정시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일단 실제로 지난 연휴 기간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를 필두로 해서 샌프란시스코의 메리 데일리,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들까지 그동안 강한 어조를 보여줬던 연준 의원들의 톤이 조금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는 3월 금리 인상은 지지하지만 50bp 인상은 반대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지난달 30일에 연준이 필요하다면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발언했던 내용을 불과 이틀 만에 변화를 주었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메리 데일리 총재도 금리 인상 속도는 점진적이어야 한다면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한 강경 매파로 변화했던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도 일각에서 이야기 나오는 50bp 금리 인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발언을 했고 25bp씩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투표권을 가지게 된 패트릭 하커 총재도 25bp씩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소위 이제 빅스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베이비 스텝으로 천천히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기존에 0.25%포인트씩 올리는 걸 우리가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데 0.5%포인트 한 번에 올리는 건 빅 스텝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연준 총재들이 발걸음의 보폭을 좀 줄이자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추측해볼 만한 요인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변화가 조금 보여진다. 최근에 LA항과 롱비치항 등 컨테이너선들 대기 숫자가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 등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류 병목에 대한 압력이 해소될 가능성이 일부 부각됐다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증시 변동성의 확대였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사실 물가와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증시 안정이라는 것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팔랐던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조금은 완화적인 발언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고용 시장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 끼기 시작했다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결론적으로 이들의 발언을 사실 비둘기파적으로 이제 돌렸을 것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매파적인 변화를 너무 과도하게 프라이싱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1년물, 2년물 금리가 1.16, 1.25% 가까이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일부 되돌리는 정도로 파악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나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연휴 기간 동안 급등한 미국 증시 영향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장 종료 후에 미국 증시에서 메타 플랫폼 등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나스닥 2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에 나스닥 선물이 2% 넘게 지금 빠지고 있고요. 이에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폭을 지금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달러원 환율이 좀 변동성이 제한적이고 수급적인 특이점이 없다는 점에서 금일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오히려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의 서민들이 살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 아마 집일 겁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글자를 한 바퀴 돌려보면 그 뒤에 써있는 큰 글자가 있죠. 바로 빚.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온 가족의 명운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제법 많아요. 부동산 가격이 꼭 폭등하길 바라서가 아니라 실수요자는 살 수 있느냐, 옮겨갈 수 있느냐, 정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는 건데 일단 시장의 전망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시장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급 계획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대체 어떻게 움직일까요? 박연미의 경제픽 의식주 현장에서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이광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쁜 시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시장 두고서 정부는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여기에 부응을 해줄 거냐 이게 관건일 텐데 주간 단위 통계를 보면 이제
서울 전체 평균도 아파트 거래가가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잖아요.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 파악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마이너스, 즉 하향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해 왔는데 이런 최근의 상황은 변곡점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추세가 당분간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변곡점이라는 게 저는 좀 헷갈리던데 항상 이제는 정점 찍고 내려와서 쭉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좀 눈치를 보면서 많이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이 상황으로 유지가 되면서 쭉 거래 절벽이 이어진다는 말씀인지 정확히 어떤 쪽이신 거예요? 네, 그건 아시겠지만 자산시장에서 지금 상태가 계속 유지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화한다는 건 네. 그동안에 이루어진 추세하고 다른 상황에 시장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 오르고 계속 간다 이런 시장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쉽게 말하면 오르든지 빠지든지. 근데 후자에 가깝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실제로 부동산 가격 보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도 가격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전국 실거래가 아파트 지수로 보면 이미 상승률이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더 중요한 건 거래량이라고 봐요.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월간 해서 평균적으로 한 5천 건에서 10,000건 정도 거래되거든요. 근데 지난해 12월에는 1,000건 미만으로 크게 감소해요. 예, 그러면 뭐 10분의 1 수준이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평균 한 2만 건 정도 거래가 되는데 월. 그런데 이게 2,000건 미만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건 시장의 변화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뭐랄까요? 그런 지표죠. 시그널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저는 작년에 제일 판단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안 꿔줘서 못 사는 건데 이게 정말 시장의 열기가 가라앉은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즉 대출이 다시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사람들이 출발선에 대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대출을 안 해주기도 하지만 다시 대출이 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영끌해서 살 마음이 없어지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동 원인에서 최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역시 금리고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대출을 아무리 많이 해준다고 해도 사실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뉴스에서 설명하셨지만 금리 예를 들어서 1월에 대출이 풀렸지만 네. 금리가 높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높아진 가격에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그리고 특히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쉽게 주택을 사기 힘든 구조로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이 역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일각에서 보면 지금 지난해부터 규제가 워낙 심했다. 그리고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한번 맞아본 사람들이 이거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다. 그런데 우리가 3월에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 정치 이벤트 이후를 보면 이때를 기점으로 사람들 마음이나 시장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나 시장에서 많이 이제 대선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시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대선 이후로 갑자기 또 저금리로 가거나 이러면 이제 얘기는 달라지겠죠. 네. 그런데 저는 대선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 불가피하다. 이건 경제적인 구조가 네. 있는 거지 정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거나 아니면 저금리로 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상황이 좀 구조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선 이후에 이렇게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대출 완화해서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 이걸 가장 큰 변수로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저희가 금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직도 그래도 저금리다. 네. 그런데 저희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상승률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0.5%에서 1%로 올라간 건 0.5%포인트 올라간 것 뿐이지만 사실 100%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일종의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심리의 영향에 변화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투입 대비 산출로 본다면 이 시장에서 이 투입이 너무 커지면 네. 산출에 대한 기대가 되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네. 강력한 대출 규제, 뭐 대선 앞두고 대기 수요가 많다, 관망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하락의 전반적인 그 무게를 싣고 계신 게 금리 이슈라고 보셨어요. 근데 최근에 임대차 시장을 보면 여기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전에 보지 못하던 트렌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가 역사상 없었던 정책이 들어왔잖아요. 임대차 보호법이란. 2+2.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시장에서도 가격에 예를 들어서 연장한 분들은 가격을 낮게 유지했고 그리고 갑자기 새 전세를 구하거나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 임대차를 구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거래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의 차별화가 좀 가격이 막 이렇게 뭐랄까 스펙트럼이 다른 거죠. 다양해졌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정책이 도입하면서 일시적인 어떤 그런 충돌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올해 이제 3분기 때부터 그렇게 연장하신 분들이 재계약에 들어가거든요. 아마 8월이죠? 그렇습니다. 네. 8월 이후부터 그렇게 되면 시장에 이제 변화가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또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이제 전세 가격이 또 오를 거다. 그러면 또 갭 투자가 증가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시장을 보면 네.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면 전세 가격이 결국 매매 가격을 좀 밀어 올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건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거나 과거의 흐름을 보면 예를 들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세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해요. 그런데 가격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려고 할 때도 전세 가격이 오릅니다. 전세 수요가 많아지니까. 아, 그 전세는 그럼 맨날 오르는 거예요, 위원님? 아닙니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세 가격이 집값을 올리기 위한 인과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집값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70%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게 말하자면 전세가율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그렇습니다. 그 숫자잖아요. 매매 가격 네. 대비해서 전세가 얼마나 차지하는 비중이 70% 그러니까 그 비율이 70% 이상은 돼야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많아지고 갭 투자도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준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50% 수준입니다. 아, 갭 투자 등으로 조금만 메워서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네. 갭이 너무 크다 보니 그냥 전세는 전세에 머물고 네, 매매 그렇죠. 시장은 매매 시장대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처럼 전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죠. 네. 이게 과연 70%까지 오르냐가 이제 관건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억짜리가 현재 5억인데 네. 전세가 10억짜리가 전세가 7억으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가능성도 있겠구나 말씀하시겠지만 5억이 7억이 오르는 건 40%가 오르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다시 계약할 때 40%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과거의 경험도 그렇고 지금 시장 상황에도 쉽지 않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2년을 살고 2년 추가로 사셨던 분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8월에. 근데 이분들이 기존에 살던 집 말고요. 다른 집으로 갈 때 그쪽 집주인은 종전에 올리려고 했던 걸 못 올렸으니 새로운 세입자한테 많이 올려야지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지점은 이제 좀 고민해 봐야겠지만 일단 말씀드린 게 저희가 이제 집값을 전망할 때는 그게 예를 들어서 현재 전세 가격이 최소한 40% 이상 올려야 그 등식이 성립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감당할 만하겠느냐.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그 자가 보유율이 많아져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를 산 사람들이 많아져서 전세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전세로 들어올 만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지난해 그리고 재작년까지
소위 영끌을 해서 집 산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고 싶어도 이게 시장에서 감당할 수준을 넘어버리면 네. 수용이 안 될 테니 네. 그게 70%까지 가긴 어렵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미시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 가격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올리려면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면요.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그 전세 가격을 일단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바로 스위치 되면은 전세 가격을 크게 올릴 수는 없어요. 일정률을 비워놔야 돼요. 그러면 네. 내가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아니면 그 기간을 감당하면서 확 올리기가 어렵다. 그렇죠. 근데 그 현금을 자신이 갖고 있는 현금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보통 충당하거든요. 근데 대출을 안 해주겠죠.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뭐 한 달이라도 비워놔야 크게 상승할 수 있는데.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어려운 구조가 됐다. 그래서 최근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 있다고 해서 금리, 물가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셨지만 정책적인 영향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예컨대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양도세나 취득세를 지금 낮춰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양도세가 떨어지면 사실 팔 수 있는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영향을 안 줄까요?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인데 뭐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낮춰주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텐데,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산 시장에서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게 이런 피드백 현상인데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낮춰주면 어떤 기대를 갖게 하냐면, 그럼 나중에 더 낮춰주겠지. 그래서 오히려 매물을 줄 수가 있어요. 조금 있어 보니까 이거 지금 30% 해준다는데 네. 50%까지 깎아주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서, 그런 피드백의 판단 기준은 네.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장의 상황에서 옵니다. 시장의 가격이 오를 때는 아무리 세금을 낮춰줘도 안 내놔요. 안 내놓겠죠. 내가 세금 그거 좀 깎아줘 봤자 갖고 있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기대를 만든다는 거죠. 더 낮춰주겠지. 가격 더 오르면. 근데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하향 조정할 때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해 주잖아요. 네. 그럼 시장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쏟아질 수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때 또 무주택자는 집을 안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계속 눈치 보기 게임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 시장을 그런 어떤 그 세금 이슈나 정책 이슈로 시장을 판단하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 맞지도 않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거에는 빚내서 집 사라고 그럴 때는 정책을 막 풀어줬잖아요. 네. 집값이 빠졌어요. 정책 따라서 집이 안. 최근에 정부는 엄청나게 규제를 했지만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보시면서 집값을 추정하고 판단하고 전망하는 건 굉장히 리스크하다. 그래요. 그렇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정부도 그렇고 대선 후보들도 막 몇백만 원씩 짓는다고 하잖아요. 네.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손에 잡힐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이런 사인이 시장의 과열을 막는 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시장이 하락하고 이렇게 조정한 분위기에서는 그 공급 영향이 크게 다가와요. 근데 시장이 오를 때는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언제 공급되겠어? 그 입주 물량 얼마인데?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실질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급을 뭐 200만 원 받고 300만 원, 400만 원 받고 한다고 그래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주체들이 받아들이는 상황이 좀 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장기 정책에서 꾸준한 공급은 분명히 필요하죠. 네. 그래요. 앞으로 우리 이광수 수석 연구위원께서는 가격이 좀 조정될 거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이광수 수석 연구위원과 부동산 시장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는데 요즘 전세가 서민이냐
그렇습니다.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또 한편에서는 글쎄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실수요자는 집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하고 증시는 정말 이 눈치 보기 장세가 치열한 그런 한 해가 될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저희도 그때그때 열심히 준비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논란 한번 따져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외국인 건강보험으로 나가는 돈이 굉장하다. 이게 한 의원실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발표하면서 상당히 또 이 설 연휴 기간에 얘기가 됐거든요. 그렇죠. 일단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게 한 야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기도 해요. 예. 실제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10년 전부터 이제 꾸준히 나오는데요. 이제 좀 시끄러웠던 게 2018년도에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보도가 됐는데 외국인 먹튀 좀 심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훨씬 더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를 많이 내고 돌아갑니다. 그 실제로 숫자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이제 국정감사했죠. 그때 나왔던 20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해치를 보면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보험료를 낸 게 1조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치료비로 받아간 돈은 9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6천억 정도가 남은 거죠. 네. 이게 뭐 그 해만 그런 게 아니고 한 4년치 평균이나 최근 이렇게 봐도 계속 남는 장사입니다. 약 100원 내면은 70원 정도를 치료비로 받아가고 30원 정도는 플러스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보험료를 넉넉하게 받고 그 나가는 돈은 크지 않았다. 이게 사실인 건데 언론들은 이걸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대부분 이건 정치권에서 한 번씩 이렇게 통계 자료를 내놓으면 딱 유일하게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 중에서 지역 가입자 그것도 중국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만 유일하게 이제 적자이거든요. 그걸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국인만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하고 엄밀하게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농업 노동자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직장 가입자가 돼야 되는데 사용자 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 농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3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통계에 정확히 잡히질 않는 거네요. 그래서 전체 외국인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다 합쳐가지고 하면은 늘 재정에 흑자를 주고 가는 거죠. 그러면 저도 이 제목을 봤습니다만 중국인이 건강보험 30억을 먹튀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연휴에. 그러면 전체 외국인들이 내는 돈 대비 받아가는 돈은 훨씬 적은데 그중에서 이 적자로 나타나는 아주 작은 부분만 부각을 하고 있다. 결론은 그렇게 나는 거네요. 피부양자를 뭐 1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치료만 받고 빠져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피부양자를 가입시킬 수 있는 조건도 외국인이 더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보험 가입자이면은 그 이름을 얹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소지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 하는 형제 자매까지 직계 존비속도 다 되고 뭐 당연히 배우자 되는 건데 근데 외국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배우자와 자녀만 됩니다. 부모님은 안 되는군요. 네, 안 됩니다. 형제 자매는 물론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현황을 잘 몰랐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 자료는. 그래서 지역 가입자 그것도 그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 가입자만 유일하게 적자에 있다. 이걸 갖다가 확대해가지고 전체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중국인은 한 명의 직장 가입자 밑에 손자, 손녀, 할머니까지 여러 명의 피부양자를 가지고 있어서 적자를 부추긴다. 이거는 아예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된 거군요. 왜 그러는 거니까요. 한국에 지금 등록 이주 노동자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중국인이 90만 명입니다. 약 45% 정도 되니까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이제 그런 거고 혜택을 보는 사람도 중국인이 많고
손해를 보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 보험료를 냈는데 몸이 안 아파가지고 그냥 귀국하는 경우가 또 중국인 또 많은 거죠. 워낙 그 외국인 노동자 전체에서 중국인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 그리고 사회에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림동 같이, 같은 데 가보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피부에 더 와닿아서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좀 사실과 다른 거네요. 그렇죠. 예. 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배우자, 직계 좀비, 형제자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것도 체납했을 때 뒤처리 과정도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은? 지금 뭐 내외국인 다 합쳐가지고 6개월 이상 체납하면은 보험 혜택이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아팠어요. 한 7, 8개월 체납한 상태에서 네. 아프면은 그걸 한꺼번에 내야 되거든요. 내국인은 6회 분할해가지고 한 번 이상만 그중에서 한 번 이상만 내면은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체납한 거 모두를 다 내야지만 혜택을 받습니다. 아, 우리는 할부로도 받아주고 심지어 완납을 안 해도 1회만 그 남은 그렇죠. 걸 내도 받아주는데 외국인은 그 조건이 안 되는군요. 근데 이번에 보면 그 건강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만성적으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구조냐 여기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볼 참입니다만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이 방식은 핵심을 제대로 짚은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 개혁할 지점은 건강보험 제도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순위 한참 뒤에 있는 걸 지금 자꾸 주장했던 거고요. 사실은 다른 게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아주 건강보험 제도가 선진국보다도 더 잘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가지고 보험 혜택이 안 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으면은 가족 자체가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억 원씩 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뭐 어떤 지금 그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 100만 원 이하로 묶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집에 중환자가 한 명 있을 때 그분의 노동력이 상실되기도 하지만 이 치료비가 중환자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수술을 한다. 이게 외과적 수술 크게 한다 그러면 아마 처음 보는 명세서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 천만 원이라는 병원비. 그리고 간병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노동력도 사실 상실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참에 우리가 헛다리 짚었다. 이게 이정우 전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K꽃님님 우리 식구시죠? 자주 오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세입자 내보내고 공실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받을 수 있는데 내 돈이 없으면 그런 여유 못 부립니다. 즉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현금 동원 능력이 있어야 전세가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아까 엘살바도르 우리 대원님 저녁 6시 때라고 06시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새벽인 줄 알았네요. 빈파이 한마님도 반갑습니다. 딸아이가 명절에 집에 왔었는데 회사 직원이 양성 나왔다고 코로나19 검사 받으라고 연락받으셨어요. 네,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지금은 참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긴 휴식 이후에 새로운 시작 모두들 힘내시고요 라는 문자보다 사실 오늘 어떤 문자가 많으냐면 오랜만에 출근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재고 정리해야 된다. 고민들 많으신데 또 이러다가 다음 주 되면 우리 일상으로 금방 돌아가게 됩니다. 명절 때 한 것도 없는데 힘드세요. 릴리 하투맘님. 릴리 하투맘님 자주 오시는 분이시죠? 달력 저희가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다면 월요일 같은 목요일이네요. 저도 안 쉬고 정상 출근해서 가게 재고 파악 물품 정리 바빴습니다. 오주의 마녀님 네 우리 자주 와주시는 친구 같은 식구신데 고맙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 바라고요. 우리 오늘 신규 확진자가 22,907명까지 늘었군요. 네, 확진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 많은데 당분간 좀 피해 주시고요. 이번 주말 조용히 마무리하시면 좋겠네요.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발전.